10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바젤3 은행 규제안이 일부 완화될 거란 소식과 함께 각국 정부의 부양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는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그리스의 2차 총선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 영국 등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분 WTI는 12센트 오른 배럴당 84달러 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여부를 결정짓는 2차 총선에서 보수 성향인 신민주당이 중간 개표에서 제1당의 유력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실시된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집권 사회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채무 위기 해법과 관련해 주장해온 성장 촉진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결정질 2차 총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50% 이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주당이 1당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한숨을 돌렸지만 이 구제금융 이행 조건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총선과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와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리스 총선 이후 미국의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도 함께 살펴봐드리죠.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로존의 졸패를 걸고 전 세계를 긴장케 했던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짓눌렀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스의 연정 구성 좀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로는 예상대로 현재 신민주당이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간밤에 잠을 설치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내용인데요. 현재 51%가 개표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개표 상황도 현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위는 신민주당이 현재 30.2%를 지지율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2위는 시리자당입니다. 급진좌파연합이 26.3%의 지지율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위는 사회당, 정권을 이끌었던 당이죠. 12.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일요일 오후 7시 개표 출구 조사에서는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이 5차 범위를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출구 조사가 나와서 긴장을 놓치지 못하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현재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의 국영 네티비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무난하게 첫 연정의 키를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현재 흘러갈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유로존 탈퇴까지 거론이 됐던 그렉시트 문제는 현재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는 예상했던 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시리자의 지지율이 30%에 달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리스 재총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리스 총선은 역시 독일의 그 원칙론이 어떻게 보면 먹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긴축 이행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만 투표소에서는 그래도 냉정한 이성으로 투표를 신민주당에게 투표를 많이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일도 이런 그 사회당과 또한 신민주당 연정으로 현재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두 당인데요.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이 차기 정부에 들어선 부분이 연정을 구성해서
긴축 이행 의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긴축 이행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내용을 현재 흘려주고 있어서 당근과 채찍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독일이 어느 정도 여지를 조금은 이제 남겨주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주일 전에 스페인에 대한 1,0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일부 구제 요건의 차별적인 수혜가 좀 나타나면서 신민주당의 뒤를 이은 시리자당의 득표율이 조금 올라가는 등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신민주당이 1위에 현재 등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정도에 최종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그리스의 현재 문제는 상당히 국제금융시장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정 구상에 대한 소수당의 입장도 살펴볼 텐데 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신민주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중간 집계 결과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택했다라고 일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 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과는 손을 잡겠다라고 문을 현재 활짝 열고 있는데요. 신민주당이 힘 있는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당뿐만 아니라 민주좌파나 그다음에 독립당 등 일부 소수 정당의 내용까지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야 긴축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 더 지지세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신민주당은 현재 사회당과의 연정 구성 이런 부분이 가장 현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전 재무장관이죠. 사회당 당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파트너십을 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리자당은 그 일성을 했습니다. 신민주당과의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야당으로 남겠다라고 현재 못을 받고 있어서 사회당과의 연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현재 3일간 남은 연정 기간 내에 빨리 이런 부분을 도출해내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재료를 앞두고도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공조 기대감 때문인데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리자당이 이번 재총선에서 1당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긴축은 원천 무효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올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동요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단단히 준비를 했었죠. 영국과 미국이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 지난 주말에 일본과 스위스 내셔널 은행,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먼저 총대를 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은 경기 부양 대책까지 현재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약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침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은 다만 현재 신민주당이 1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은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미 증시에 여전히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도 이런 부분에 화답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CB의 드라기 총재도 현재 1개월물과 3개월물 유로존 은행들이 대출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은 언제든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 방침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 잘 밀도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가 스페인 금융시장 실사 후 또 대책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행 부실에 대한 방키아의 문제로 촉발된 내용이었죠. 6월 초에 이제 실세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는 약 370억 유로, 현재 1,000억 유로의 구제 자금을 받기로 현재 약속이 돼 있지만 예상보다는 비교적 적은 정도의
구제 금융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실상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스페인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는 실사 후 정례 보고서를 통해서 스페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총점으로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결론을 현재 내렸는데요. 그간의 라오이 총리가 개혁 방향을 가지고 갔지만 시장의 신뢰가 약하고 자본이 언제든지 유출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24%에 달하는 등 현재 경제의 체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가계대출 축소 이런 긴축 정책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경제 성장률도 올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 중기적인 개혁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쪽으로 실천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할 경우 현재 유럽 국채 시장에서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가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간밤 그리스 총선과 또 프랑스 총선 결과와 함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집권 사회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 촉진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 재총선에 조금 이렇게 좀 가려진 부분도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총선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올랑드 대표가 현재 집권당인 사회당이 과반인 289석에 2석 정도가 여유가 있는 291석을 현재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 촉진론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1,200유로의 성장 촉진책을 현재 G20 회담과 이번 2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에도 이 내용을 현재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200억 유로의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유럽 투자은행을 통해서 600억 유로를 조달을 하고 EU 구조 개발 기금을 통해서 550억 유로를 조달하고 또한 프로젝트 본드의 단기 성장 기금을 통해서 약 45억 유로를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랑드 대통령은 그간 독일이 그 난색을 표했던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독일 쪽에 양보를 하면서 이 1,200억 유로의 새로운 성장 촉진책의 기금 마련에 독일이 좀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가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 이런 쪽의 유로존의 내용들이 좀 더 크게 올라올 것을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현재 관심이 상당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이어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이 간밤 뉴욕 증시도 모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이 외국인의 매수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였죠. 그만큼 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모드의 초입인지는 한번 오늘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한번 살펴서 뽑아보자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일단 말을 붙인다는 식이 맞겠죠. 그래서 수급에 말을 거기에 이제 호재를 더한다 그런 식이 맞겠고요. 그래서 호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단어를 끼워 맞추기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를 보면 일단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사실상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발표된 것도 소비자 신뢰 지수나 아니면 제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예상보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욱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나타났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유달리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죠. 화학이나 철강주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때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의 주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자세한 오늘장 전망은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그리스 총선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지난 금요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기 작전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보다 0.71% 내린 1858.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역시나 17일 날 그리스 총선을 좀 두고 보자 이런 눈치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개인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그래도 하락을 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증권과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신권은 아무래도 펀드 쪽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4.27포인트 하락한 467.76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눈치보기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장을 이끌었고요. 여기서 개인은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일단 3%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이런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크게 매도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건설업이나 전기전자, 외국인이 특히 또 삼성전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상승 업종을 좀 살펴본다면 건설업이나 운수창고, 섬유나 운송장비, 화학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종을 보면 한라건설이나 현대산업이 4에서 5%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섬유는 LG패션이 3.5%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세 업종으로 넘어가다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보다 3.49%
하락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음식료주도 오련이나 삼성식품, 롯데 이런 부분들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보험주 역시도 메리츠화재나 LIG 손해보험 역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윤경수 차장님,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업종별로 상승과 하락이 나왔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상승 종목은 뭐 다음이 사흘 만에 상승폭을 늘어가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캔들미디어 역시도 유상증자 발행 소식이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인데 이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으로 상한가를 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너무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피로감 때문에 사흘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좀 하락하면서 13,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급락을 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스마트게일이라는 그 개발업체랑 갈등을 빚으면서 좀 크로스파이어라는 그 게임이거든요. FPS 게임인데 그 게임이 갈등을 빚으면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네오위즈 관련주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일단은 급락을 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든지 네오위즈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절반 정도 넘는 게임이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재계약 불확실성이 좀 화제가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급락세를 좀 불러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네오위즈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그전에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의 좀 많은 하락폭을 키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지금은 성장성인 호재가 있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MVNO 이제 가상이동 통신망 사업자 관련주가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3개월 만에 30만 명 가까운 증가한 가입자 소식이 MVNO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온세텔레콤 같은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들이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 중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뜻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쏠림 현상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는 걸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항상 지수 자체를 받칠 때 삼성전자를 항상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낙폭 자체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이제 매도를 돌아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다른 화학이나 건설 그리고 철강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지 않냐. 그래서 시총 비중 자체도 지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 점을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또 주도 업종 좀 공략할 때가 됐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주도 업종인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지금 좀 많이 좀 만연하는 장이다. 그렇게 보시기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 총선이 일어날 때까지 그만큼 거래량 자체도 급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를 버티기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보시기 좋겠고 그래서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지수 네. 자체를 버텨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윤경수 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거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죠. NC소프트 947억 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에 관련해서 또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중국의 제3공장 설립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소모품인 타이어 역시나 매력을 보이면서 한국타이어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기를 외국인이 많이 매도세를 하면서 대신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게 볼 상황이지 않을까. 아까 우리 이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바꿈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는 LG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이 1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전기나 금호석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LG디스플레이를 매수를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삼성전기 강하게 들어온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관의 매수세 중에 펀드와 투신이 투신과 증권이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투신의 매수세 중에는 삼성전기, 투신의 매수가 펀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국내 펀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삼성전기라서 투신이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삼성전기 역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네. 외국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좀 많은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LG전자,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외환은행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매도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는 좀 아이러니한 게 외국인의 가장 매수세가 보여줬던 NC소프트가 기관의 매도세 가장 1위를 또 차지했고요.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화재, 호남석유 이런 순인데요. 현대모비스 매도세가 이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좀 잃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 쪽 그리고 LG 쪽 이런 그룹주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가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 일단은 1위는 또 셀트리온이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게임빌하고요. 그리고 다음이나 CJ오쇼핑, 그리고 실리콘웍스나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닉이라든지 SM, 그리고 포스코 ICT,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게임비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CJ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기관이 그만큼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지를 하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화이텍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한번 보시면 14,2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13,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고기 변곡점을 뚫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14,200원을 혹시나 강하게 돌파를 할 시에는 그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잘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종목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SM 같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기관에서는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래서 뭐 런던 올림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SM에서 엔터 관련주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한류의 흐름에 맞게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 점 한번 참고하시고 예, 어느 정도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도 확인했겠다. 과연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윤경수 차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눈치 보기 장이었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미국장은 그동안 상승폭을 계속 이틀 동안 계속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 총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시리자나 신민당이나 둘 다 어찌됐든 간에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인다. 국내 제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너무나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가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답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은 그렇게 불안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지금은 희석됐다.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폭의 상승세로 오늘 장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를 보였던 특징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이슈로 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뭐 지난 금요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한 4월 달부터 상당히 좀 급등을 보였던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관심을 가지라 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종목, 이 종목이 사실 급등을 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써니전자 부사장이 바로 완철수 연구소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안철수 테마주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어떤 정치 테마주들의 다시 한 번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동종목 또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8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됐죠. 지난 뭐 700원 정도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8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기반한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러한 급등하고 급락하고 테마주 이런 쪽에 좀 본인만의 어떤 트레이딩 기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최대한 접근을 좀 자제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이제 테마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르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지만 대주들의 어떤 지분 매각 정도, 지분 매각 그런 이슈 이 부분이 또 나왔죠. 바로 최대 주주인 곽영희 회장이 지난 11일 날 보유 중이던 자사주 가운데서 한 26,500주 이 부분 장내 매도했습니다. 주당 평균 가격 5,419원. 상당히 고가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항상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뭐 지난달에도 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를 현금을 좀 챙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이어서 또 그 곽 회장의 두 아들도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계열사인 제일전자제품 이쪽에서도 이제 보유 주식이 한 37만 주 되는데 그 부분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써니전자의 오너 일가는 사실은 한 6% 정도가량의 지분 매각을 하면서 한 50억 원가량의 돈을 좀 챙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그들의 이제 뭐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사실은 뭐 전혀 뭐 사실 소용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의 어떤 투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트레이딩 기술이 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자제하라는 뜻에서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제약 최근에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면서 하한가까지도 왔던 그런 흐름도 나타났었고 이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써니전자 차트 흐름을 보니까 역시 테마주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5월 달에 매출이 2조 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9% 정도 늘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업황 부분은 아직까지 좋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이제 판단하는 업황의 회복 정도 한 2014년 정도 돼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가는 사실은 2014년도에 회복이 된다고 해서 주가는 2014년도부터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죠. 그 전에 항상 먼저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하는데 현대주가의 최근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좀 어려웠던 흐름은 바로 이제 현대오일뱅크 상장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대오일뱅크 상장 부분이 좀 보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은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현대오일뱅크 상장 부분이 좀 보류가 되는 부분은 역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어떤 재무 상태상의 문제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값을 받기 위해서 상장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현재 현금 흐름이라든가 재무 상태가 건전함을 오히려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상장이 좀 보류됐던 부분은 현재 이제 유럽 재정위기 이런 부분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여파로 인해서 벤치마킹 대상이죠. 이런 정유주들, 정유화학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면 제값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보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좀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현재 상태의 주가를 봐도 현대오일뱅크의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부분이 주가의 어떤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PBR이 지금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2011년도 9월 이후에 아주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 매력에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이 현대오일뱅크 상장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이제 재총선 결과도 이제 좋은 결과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 유럽의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이제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의 어떤 리스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해소되는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 오늘 아마 좀 종목들이 갭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 2% 이상 상승 출발한다면 조금 초경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오늘같이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리스크를 좀 테이킹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리스크를 회피하고 현금을 다 마련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신규로 매수하기는 오늘 좀 부적절한 자리라고 봅니다.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2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유럽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 바로 조선주인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눈여겨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프로야구를 보면서 치맥 먹는 당시 주목할 업종은 이러한 또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 하림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림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죠. 시장 점유율 한 30%가 넘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닭고기 업체 중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도 그 유일하게 이제 부화라든가 사료, 사육 가공, 유통까지 해서 아주 수직으로 통합 운영되는 그런 기업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또 위생이나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의 상태는 조금은 어려운 국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또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국제유가 이런 부분 영향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좀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닭고기 가격도 오히려 좀 상승을 하게 됐죠.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 오히려 한 40% 정도까지도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사료로 쓰이는 곡물 가격도 지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나서 지금 현재는 한번 관심을 가질 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야구도 상당히 좀 국민 스포츠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프로야구 좋아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관련해서 그러한 또 치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또 드신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벽에 요즘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로 2012 이런 부분 관련돼서 그러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증가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지속적인 좀 매도를 보이던 뭐 기관, 외국인들이 전일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투신에서도 한 이틀 연속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 4,1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전저점이 있는 3,85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부업 이용 고객의 개인 금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부업 외에도 타 금융권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후폭풍 예상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 대부업 이용자 전체인 127만 명의 대출 정보를 온라인 연결망을 통해서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부업 이용 고객이 시중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대부업 대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대부업 고객 정보 공개는 전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인데요.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축소로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절실해 소액 신용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위험을 또 줄이기 위해서 최근 감독당국에 대부업 고객 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저축은행들로서는 대출 승인 과정에서부터 다중 채무자일 위험이 높은 대부업체 중복 이용 고객부터 걸러내겠다는 의도겠죠.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서 대부업 이용 고객 이들 중에서도 은행이나 타 금융권의 중복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85만여 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도 하락이나 한도 축소, 또 만기 연장 거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대부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업은 보통 제도권 금융사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익명성을 강점으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려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자금인데요.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에 그리스에서 유로존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진행됐죠. 일단 출구조사 결과는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유로존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세 개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죠.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가 아주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사실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로존 탈퇴 여부로 빚어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민당이 2위인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를 5%포인트 가까이 따돌리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로존에 남느냐 떠나느냐 또 운명을 가늠할 투표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잔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 내무부의 중간 개표 발표에서도 신민당이 29.5%, 시리자는 27.1%로 신민당이 앞섰습니다. 신민당과 연정을 꾸렸던 옛 여당 사회당은 3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예상 지지율과 제1당을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합산해서 추정한 예상 확보 의석은 신민당이 128석, 시리자가 72석, 사회당이 33석, 그리스 독립당이 20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신민당이 연정을 꾸리면 예상 의석은 161석으로 의회의 가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민주좌파를 포함한 연정이 성사되면 연립정부는 188석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민당이 직전 총선 때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 구성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유력한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이 거국정부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부채 현 수준 유지와 재정 목표 연도 3년 연장 등을 내세웠지만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유로존 퇴출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연정 성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이로써 일부 정치권의 긴축 파기 선언과 정부 구성 실패로 빚어졌던 그리스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겁니다.
네, 주택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분기에 예정됐던 재개발, 재건축 분양 일정이 줄줄이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분양 성수기인 4월, 5월, 6월에 서울 시내 총 20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5천여 가구의 일반 분양이 계획됐지만 이 중 60%에 해당하는 11곳, 3천여 가구의 물량이 하반기로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잇따라 분양을 미루는 이유는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성적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청약을 실시한 서울 지역 22곳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중 1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한 곳에 불과했고요. 3순위 마감도 6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곳은 모두 청약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은 곧 부담금 증가와 손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이고 입지 조건 또한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같은 메리트조차 사라진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경우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예, 보통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소득층을 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청구서만으로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단 4달 시행을 목표로 지금 당국에서 추진 중인데요. 지급제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한 달에 몇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이죠. 가입자가 병원비를 낸 다음에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때문에 생활비조차 없는 저소득층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